과연 상현에게 있어서 은중이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은중에게 상현은 자연재해 같은 거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은중의 책임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은 은중에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12일 공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은중과 상현입니다. 넷플릭스가 드라마 전체 회차를 한 번에 공개하는 건 미덕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15부작입니다. 이거 딱 떴을 때 부담스럽더라고요. 보통 넷플릭스 화제작이 금요일에 뜨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리뷰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늦어졌습니다. 15부작 보는 거 빡세긴 하네요. 다 보고 나서 느낌, 일단 피곤하다. 15부작이 길기도 하지만 내용이 피곤하다. 캐릭터가 피곤하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김고은이 연기한 류은중, 박지연이 연기한 천상현, 이 두 캐릭터의 이야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은중과 상현의 관계성이 저한테 어떻게 보였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4가지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은중과 상현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4가지 시간대 사이사이에 늘 몇 년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이 30년 정도의 세월 전체를 놓고 보면 서로 연락 끊고 지낸 그 공백의 기간이 훨씬 길었다.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이 둘은 그다지 친구도 아니었다.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일부분 동의합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둘이 무슨 사이냐? 처음에 상현이 전학을 오면서 시작됩니다. 은중이 다니던 학교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는데 거기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 집에 자녀들이 우르르 오게 된 거예요. 한 반에 막 열 몇 명씩 전학생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에 맞춰가지고 학교도 새로 짓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 완공이 좀 늦어져가지고 일시적으로 오게 된 거였어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자들이고 은중이 학교 애들은 서민이거나 좀 가난한 집 애들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애들은 1, 2년 정도 있다가 새로 지은 학교로 다시 전학 갑니다.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딱히 은중과 상현이 친구 사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평생의 관계를 결정지은 큰 사건이 이 초등학교에서 벌어졌죠. 은중이는 새로운 전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상현이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예쁘고 옷도 딱 부잣집 아이처럼 입고 있고 공부도 전교 1등 수준으로 엄청 잘하고 상현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은중이가 이 시기까지 좀 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은중이 8살 때인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편모가정이고 엄마 직업이 서울의 아줌마, 어린 남동생도 하나 있어요. 3인 식구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중이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보통이고 그냥 조용조용 기죽은 채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이를 처음 보자마자 동경의 감정이 바탕이 된 호감을 가졌지만 친구하자고 다가갈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현이가 반장이었거든요. 이 반에 담임이 이상한 방침이 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반장이 선생님이다. 그래서 반장이 선생님처럼 체벌도 할 수 있다. 은중이가 짝꿍 남학생이 자꾸 장난을 쳐서 떠들었다고 반장 상현이한테 불려나가요. 손바닥을 때립니다. 은중이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죠.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같은 반 아이한테 손바닥 맞은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 아이가 평소 동경하고 호감이었던 상현이라는 것도 충격이고 그래서 상현이한테 가졌던 호감이 단숨에 미움으로 돌변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은중이가 갑자기 캐릭터가 달라집니다. 소극적이고 기죽어 있던 애가 갑자기 성적도 오르고 성격도 활발해진 거예요. 반에서 기죽어 지내던 애가 나대는 캐릭터가 되고 친구도 많아집니다. 상현이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초등학교 시절에 상현이보다 더 크게 은중이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윤현숙 선생님이라는 옆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윤현숙 선생님이 우연히 옆반 은중이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은중아 이렇게 불러. 그리고 아주 좋은 얘기를 은중이에게 해줍니다. 선생님도 아빠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네 마음에 아빠의 자리가 비어있지만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 넣으면 된다. 그렇게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로 채워 넣으면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늘에 계신 아빠도 기뻐하실 거다. 뭐 이런 좋은 얘기였어요. 그 이후 은중이가 성격이나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은중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오르고 스쿨카스트에서 지위가 좀 올라갔어. 그런데 상현이를 여전히 미워합니다. 어느 날 피구 시합을 할 때 은중이가 상현이만 집요하게 노리거든요. 상현이도 이제 은중이에 대해 알아요. 은중이가 이제 학교에서 나름 눈에 띄는 학생이고 얘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티가 팍팍 나니까 결국 대판 벌어집니다. 너 왜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처음에는 뭐 은중이도 내가 언제 이러면서 말다툼 하다가 결국 손바닥 맞은 그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상현이는 그게 은중이인지도 몰랐어요. 상현이가 은중이한테 리코더를 딱 주더니 그때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나한테 때려라. 그래서 은중이가 때리려고 하다가 지가 막 우는 거야. 리코더가 나무보다 더 딱딱해서 이걸로 맞으면 정말 아프다고 그러면서 못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상현이 언급하길 이때 나는 이 아이를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생각은 은중이가 상현이한테 늘 했던 생각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선망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사실 선망보다는 열등감이 더 컸던 것 같긴 해요. 선망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있는 감정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에 차이는 있어요. 은중이는 상현이에 대해 나보다 뛰어난 아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상현이는 은중이에 대해 나보다 나은 아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상현이의 열등감이 더 깊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은중이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상현이가 그때 은중이를 때린 것 때문에 자기도 엄마한테 똑같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현이 엄마가 바로 그 윤현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은중이가 깜짝 놀라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학교가 완공이 되어서 상현이는 전학을 가는데요. 중학교에서 다시 만납니다. 중학교에서 은중이는 공부도 전교 10등 정도로 꽤 잘하고 친구도 많고 잘 나가는 학생이에요. 상현이는 공부는 전교 1등인데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은중이가 다른 친구 2명이랑 수련회 장기자랑을 준비하다가 친구 한 명이 다리를 다쳐서 빠졌어요. 그래서 반 애들한테 같이 할 사람 있어? 하고 찾아다니니까 상현이가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자랑을 같이 하고 이때부터 둘이 친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선망의 마음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계기로 바로 베프가 되는 거예요. 은중이가 상현이 집에 자주 놀러 가거든요. 상현이 엄마가 은중이가 너무 좋아하는 윤현수 선생님이고 그리고 상현이한테 천상학이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엄친아, 배우는 김재원, 상학이 사진과 영화에 취미가 있거든요. 은중과 상현도 이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진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은중이가 상현이 집에 자주 와서 상현이랑 같이 상학 오빠한테 공부를 배워요. 은중이는 당연히 상학 오빠를 좋아하게 됩니다. 은중이의 첫사랑. 그런데 상학 오빠한테 애인이 있는 것 같아요. 상현이가 오빠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고 그걸 은중이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일기라기보다는 M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M이 오빠의 애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상현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의 이유가 엄마랑 싸워서인데 상현이는 어릴 때부터 오빠가 너무 잘났으니까 부모님한테 자기가 뒷전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고 엄마와 오빠가 은중이한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투를 느끼다가 결국 엄마와 말싸움을 하고 은중이 데리고 살아 이러면서 가출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온실속 화초 여중생이 가출해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가출한다고 딴에는 돈도 좀 들고 나왔을 텐데 무서운 언니들한테 삥 뜯겨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연락할 데가 은중이밖에 없어요. 결국 은중이가 상현이를 찾아서 이때 은중이 엄마는 서울의 아줌마 그만두고 분식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데려가서 수제비 한 그릇 먹입니다. 그런데 상현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중이랑 엄마가 어이없어 하죠. 친구네 가게에서 무슨 돈을 내냐? 아무튼 그래서 수제비 먹이고 은중이가 자기 집에 상현이를 데려가요. 은중이가 친구는 많은데 집에 데려온 건 상현이가 처음이래. 집이 가난한 게 창피해서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출 소동을 겪고 얼마 뒤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상현이의 오빠 천상학이 자살을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이 오빠한테 놀라운 비밀이 있었는데 은중이와 상현이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상현이 집이 부잣집인데 갑자기 망합니다. 상현이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끝까지 안 나와요. 할아버지가 무슨 장관이었다라는 것만 언급되고 상학과 상현이 공부를 잘하는 걸 봐서는 아버지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긴 했겠죠. 아무튼 뭐 사업이 망했든 사기를 당했든 집이 망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때 은중이는 연락도 못 받았어요. 베프와 잠수 이별해버린 거죠. 상현이는 은중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의 사진 동아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은중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야기를 보여주다가 상현이 1년 늦게 그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은중이 입장에서는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으로 상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집이 망하고 부모님은 이혼을 했나?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강릉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한동안 히키코모리로 지내다가 결국 다시 일어섰고 몇 년 동안은 알바를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대학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또래보다 1년 늦게 수능 보고 대학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은중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한 게 있거든요. 사실 상현이 이 대학에 들어온 이유가 남자 때문이었어요. 동아리 선배 김상학이라는 죽은 오빠와 이름이 같죠. 그런데 이 김상학 선배가 지금 은중이하고 CC입니다. 은중이와 상현이가 10대,
20대, 30대 때 연락이 계속 끊기거든요. 10대 때는 뭐 집이 망해서 그렇게 된 건데 20대, 30대 때는 절교를 하면서 연락을 끊은 거예요. 절교의 원인까지는 아니고 계기라고 해야 하나? 그게 김상학이에요. 절교까지 가는데 여러 복합적인 감정과 과정들이 있지만 김상학이 계기였다. 우선 은중이가 김상학과 인연이 생긴 거는 순전히 이름 때문이에요. 첫사랑인 천상학과 같은 이름, 심지어 자살이라는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잖아. 은중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김상학이 천상학과 취미나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요. 사진과 영화, 그리고 천상학이 했던 것과 비슷한 말이나 행동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은중이가 같은 동아리 선배인데도 일부러 상학을 피해 다니거든요. 그걸 상학도 알아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뭐 그 뒤는 뻔한 과정. 네가 날 싫어하는 거 알지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뻔한 대사들 하면서 사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상현이가 김상학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더 사연이 복잡합니다. 김상학이 천상학과 비슷했던 이유가 있어요. 둘이 아는 사이였어. PC통신 동호회를 통해 아는 사이. 상현이 오빠의 PC통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서 접속을 하거든요. 거기에 오맹달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이 엄청 쪽지를 보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오맹달이 김상학이죠. 그리고 천상학의 닉네임은 문희입니다. 이 닉네임은 망문희에서 따온 거예요. 오맹달, 망문희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주성치, 주성치 영화. 그 중에서도 서유기, 주성치를 좋아하고 서유기를 좋아한다는 연결고리로 친해진 거예요. 이 오맹달이 문희영, 문희영 하면서 엄청 따르고 상현이가 이 동호회 정모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 정모가 있는 식당에 가보거든요. 옆 테이블에 앉아서 몰래 스토킹을 한 거죠. 오맹달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확인하고 대화까지 엿듣는데 동호회 회원 중 누군가가 문희를 험담하니까 오맹달이 막 화를 내면서 문희를 변호해 주는 거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후에 쪽지로 나눈 대화들도 있고 해서 결국 이 오맹달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계속 스토킹을 하다가 오맹달이 무슨 대학에 갔는지도 알아내요. 그래서 몇 년 뒤 그 대학에 입학한 건데 동아리에서 오맹달 김상학뿐 아니라 은중이까지 만난 거고 두 사람이 CC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상현이는 이런 상황들을 은중이한테 말할 수가 없죠. 두 사람은 중학교 때처럼 다시 베프가 되고 룸메가 되어서 한 집에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현이 꼭 풀어야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오빠가 왜 자살했는지. 상현이는 오빠의 일기장에 적힌 M이라는 여자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 상현이가 엄마한테 이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오빠가 아직 이 여자 만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빠가 자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자기 때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문을 꼭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 M이라는 여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라고 생각해서 결국 김상학한테 오빠가 자살했고 오빠인 척 쪽지를 보낸 건 나였다. 이걸 다 말하고 M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의 연락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그 여자를 만나게 돼서 아주 놀라운 진실을 듣게 되는데요. 일기장의 M은 사실 문의를 의미하는 거였어.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천상학은 사실 성 정체성이 여성이었던 겁니다. 천상학이 어떤 여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현이는 그 사진 속 여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천상학이 여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 동호회 여자는 이런 천상학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자살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신경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상현뿐 아니라 김상학도 이 사실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거거든요. 상학이 상현으로 엄청 걱정을 해가지고 은중이 연락도 안 받고 상현의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중은 상학과 헤어집니다. 상학이 처음에는 흔들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상현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대. 내가 좋아하는 건 은중이 너니까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지만 은중이는 그 말을 믿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랬다는 거 이해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못하겠다는 거야.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지 않을 자신,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죠. 은중이는 상학과는 헤어지지만 상현과는 풀어보려고 합니다. 상현이 오빠와 관련된 사정도 다 알았으니까 상현과 상학 사이의 일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현이 은중한테 절교 선언을 합니다. 이게 8화 내용인데요. 은중과 상현이라는 드라마 전체의 핵심, 이 두 사람의 복잡 미묘한 심리가 8화 내용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압축이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30대 때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에서 이 긴 드라마의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비슷한 상황의 반복이니까 8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15화 결말 거기까지만 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학과 헤어지고 그 다음 페이지의 첫 단계가 은중의 휴학이거든요. 은중은 상현과 여전히 친구로 지낼 생각이지만 당분간은 서로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잠시 거리를 두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때 상현에게 엄청 힘든 일이 또 생기거든요. 엄마가 암에 걸리게 되고 결국 죽습니다. 엄마가 죽기
죽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 상현이 한번 은중에게 전화를 걸거든요. 막 울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은중이가 이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느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가 떠 있잖아. 영화 끝나고 연락하면 되는데 끝내 안 하거든요. 이때 은중이의 행동은 이해가 될 듯 말 듯, 굳이 말하자면 이해가 좀 안 되는 쪽이에요. 그런데 상현이가 자기 상황을 어떻게든 은중이에게 알리려고 하면 알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떠나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일이잖아. 상현이 엄마는 은중이에게도 거의 은인 같은 사람인데 한번 전화하고 안 받았다고 그냥 놔버린 게 잘못한 거죠. 상현에 대해 계속 나오는 얘기가 기댈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30대 이야기는 건너뛰고 마지막 화에 나오는 내용이 40대가 된 상현이 암에 걸려서 이미 20대 때 30대 때 두 번이나 절교했던 은중이를 찾아와요. 스위스 조력사 신청했는데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평생 유일한 친구였던 은중에게 기대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기댈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은중과의 관계도 계속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은중이도 전화를 받았어야 했어요. 아니면 영화 다 보고 연락하든가. 아무튼 은중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상현이가 문자로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여기서 상현이가 절교 선언을 합니다. 이 대화도 조금 이상해요. 상현이가 대화하다가 급발진을 하거든요. 만나자고 한 이유가 원래 둘이 같이 살던 집에서 상현이 혼자 살다가 결국 이사를 나왔어요. 보증금을 은중이한테 돌려주려고 온 거야. 그런데 보증금 중 일부를 급한 일이 있어서 썼다고 합니다. 엄마 병원비인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은중이가 돈을 안 받아요. 급한 일이 있다며 그 돈도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상현이 급발진을 합니다. 그 전에 은중이가 휴학하고 둘이 같이 살던 집도 나왔을 때 그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 절반을 계속 보낸 거예요. 상현이는 그거부터 계속 빡쳐 있었어. 그런데 이제 보증금까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니? 너만큼 나 자신을 혐오스럽게 느끼게 만든 사람은 없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는 가버려요. 이 상황을 보면 확실히 상현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과연 상현에게 있어서 은중이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친구 사이에 열등감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하는 거는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도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현이는 그게 좀 과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 정도 기대는 것도 못하는 정도라면 너는 왜 그렇게 너그럽니? 라고 화를 낼 정도라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친구라고 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현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인생이 억가야. 이 드라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생이 상현을 억가하고 그런 상현이 다시 은중을 억가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데요. 30대 이야기는 안 할 거지만 거기서는 상현이 진짜 제대로 빌런처럼 흑화해서 은중에게 정말 심한 짓을 합니다. 어떤 후기를 보니까 은중에게 상현은 자연재해 같은 거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름부터가 천하의 상년이라잖아. 그런데 은중의 책임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은 은중에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상현의 엄마인 윤현숙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누었던 대화가 은중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상현과의 관계에서도 윤현숙 선생님이 끼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이 윤현숙 선생님의 영향을 생각하면 상현과의 관계도 마냥 자연재해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해법이 은중이가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섬세하게 상현과의 관계를 신경을 썼어야 한다. 은중이는 주로 기다리기와 거리두기라는 전략을 썼는데 이 전략은 실패죠. 급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물어보냐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나중에 해. 은중이가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은중이 역시 자존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망하고 열등감도 있고 은중이는 상현이가 자기 콤플렉스라고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해도 둘은 달라요. 확실히 상현이는 이상해. 얘한테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은중이한테는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절교가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걸.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은중이 책임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중이에게 해법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김상학과의 관계가 결정적이긴 한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여성 서사 중심의 작품인 줄 알았더니 남자를 사이에 두고 여자 둘이 싸우는 내용이었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 드라마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몰입했던 서사가 상현이 김상학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서사였거든요. 심지어 선리기연의 그 명대사까지 등장했던 서사예요. 은중이 대놓고 말하잖아요. 가장 화가 나는 게 내가 방해꾼이 되었다는 거. 남미세 드라마가 아니라고 항변해도 결국 이 삼각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감정이 은중과 상현 두 사람 사이에 최소한 은중이가 상현
상현을 대하는 전략 선택에는 영향을 크게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법이 있었다고 했지만 역시 남자가 이렇게 엮여버리면 쓸 수 있는 해법도 쓸 수가 없다. 절교하는 장면의 대화 흐름을 보면 두 사람의 절교 원인은 김상학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의도의 각본이거든요. 선을 확실히 그으려는 의도는 보여요. 하지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의도와 결과가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 드라마의 단점 내지는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남자 캐릭터의 비중이 너무 컸다. 하지만 퀴어물로 갈 게 아니라면 남자 이야기가 어떻게든 들어가는 것도 거의 뭐 불가항력인 것 같고 최선의 수를 찾아내지 못해서 각본에서 아쉬운 부분이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바로 은중이 남동생 실종 사건. 초등학교 시절에 은중이 집에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시절부터 남동생이 안 나옵니다.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남자 캐릭터들이 쓰레기예요. 일단 상현 아빠가 원톱이고 초딩 시절에 그 남자 담임 일부러 여자 교사인 윤현수 선생님과 대조를 시켜서 이 남자 교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30대 시절에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남자들, 그 유명한 남자 배우하고 영화 감독들 대놓고 쓰레기이거나 은근히 쓰레기이거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김상학 연기한 배우 김건우, 이 배우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더 글로리의 선명호. 그래서 이 드라마의 김상학 캐릭터에 몰입이 잘 안 된다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김상학은 이 드라마 속 세상, 지읒 같은 램저 두성이의 세상에서 극소수 희귀 유니콘남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남자들이 다 쓰레기인 세상을 그리면서 희귀 유니콘남을 잡기 위한 두 마리 라틴버드의 혈투처럼 보이는 내용이 자꾸 나온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도와 내용이 자꾸 어긋난다. 보면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두 배우가 연기도 너무 잘하고 마지막 15화는 스위스 조력사 관련 다큐멘터리나 단편 영화 한 편 본 기분이었어요. 어찌되었든 굉장히 기억에 남기는 했어요. 평범하게 좀 안타까운 감정도 많이 들었고 보면서 계속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지금 유튜브에 리뷰 영상도 거의 없던데 그래도 지금 넷플릭스 한국 순위 1위이긴 하거든요. 보신 분들의 여러 리뷰나 반응들을 좀 보고 싶네요. 제 영상에 댓글로도 많이 달렸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끼리의 이런 복잡한 감정선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궁금한 게 많고 탐구할 거리가 무궁무진한 작품인 것 같아요.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마 은중과 상현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